2022년 5월 14일 11세 빌머 엘앤은 스토르포르스 마을의 학교 정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사라졌습니다. 숲길 근처에 남겨진 자전거와 집에 놓고 간 전화기는 모순과 수수께끼 같은 단서들로 가득 찬 사건의 첫 번째 이상한 징후였습니다. 경찰이 모든 것을 바꾸는 발견물을 우연히 발견할 때까지 이 사건은 1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새 장, 장난감, 그리고 소년이 쓴 나는 빌머입니다 라는 말. 이것은 작은 마을의 전형적인 토요일이었습니다. 거리는 거의 비어 있었고 드문 행인들은 일상적인 일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건을 예상하지 않았고 그날이 이 지역 역사상 가장 이상한 사건 중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징후는 없었습니다. 11세 빌머 엘앤은 오후 5시경 학교 정원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항상 정확히 13분이 걸렸습니다. 작은 도로, 몇 번의 회전, 숲 근처의 작은 길. 그의 부모님은 이미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년의 자전거가 숲길 근처에서 발견되었는데 나무에 조심스럽게 기대어 놓여 있었습니다. 싸움의 흔적, 흩어진 물건 또는 급하게 떠난 흔적은 없었습니다. 자전거는 마치 빌머가 잠시 후에 돌아올 의도였지만 무언가가 갑자기 그의 계획을 바꾼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집에서 충전 중이었고 이로 인해 그의 이동을 추적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지역 경찰은 저녁 8시경 신고를 받고 도착했습니다. 실종 후 이미 3시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수색의 첫 시간 동안 코민 전체의 경보가 울렸습니다. 자원봉사자, 구조대원,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현장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고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이상하게 외롭게 서 있는 자전거 외에는 어떤 흔적이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공식 관계자들은 건조하게 논평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떤 구체적인 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계속 수색 중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실제로는 빌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약간의 단서가 나왔지만 그것들은 실종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자전거 주변에서 충돌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땅은 파헤쳐지지 않았고 풀은 눌리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갑자기 무언가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너무 조심스럽게 행해져서 물리적인 증거가 전혀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소년의 개인 소지품에서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학교 게임, 산책에 관한 메모로 채워진 일반적인 노트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가 경찰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거기에는 문자 그대로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문구는 우연히 서둘러 쓰인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이것이 자발적인 출발에 대한 첫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셋째,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빌머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지역 사람들이 단순히 산림관리인이라고 부르는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는 비공식적인 인물로 아무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이 왠지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도시 신화였지만 경찰은 이 버전도 조사해야 했습니다. 곧 경찰은 수사를 위한 첫 번째 방향을 얻었습니다. 빌머의 반 친구들은 사건 직전에 그가 케빈이라는 소년과 갈등이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갈등은 사소했습니다. 표준적인 학교 싸움이었지만 실종 시에는 모든 세부 사항에 특별한 비중이 부여되었습니다. 경찰은 케빈을 신문했지만 그는 며칠 동안 빌머를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당황스럽게 말했을 뿐입니다. 홀거라는 실직 상태의 이웃 역시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는 무기 수집으로 알려져 있었고 여러 번 경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집은 수색되었고
그는 여러 번 신문받았지만 그에 대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의심은 사라졌지만 불쾌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기에는 너무 많은 우연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케빈 버전을 진지하게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종 직후에 그 소년도 집에서 하루 동안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케빈의 부모님은 그가 그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고 경찰은 이것이 우연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역, 상점, 도로의 감시 카메라를 철저히 확인한 결과 케빈은 단순히 하루 동안 부모로부터 도망쳐 도시를 배회했으며 분명히 범죄적인 것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경찰의 주의를 다른 가능한 수사 방향에서 일시적으로 분산시킨 첫 번째 거짓 단서였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사건은 제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수사는 점차 수동적 모드로 전환되었으며 경찰은 가능한 모든 단서가 이미 확인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9일 예상치 못한 전환이 발생했습니다. 겨울 이후 지역 숲을 확인하던 레인저들이 우연히 숲 한가운데 있는 녹슨 금속 쇠장을 발견했습니다. 내부에는 장난감, 사람이 있었던 흔적, 불명확한 글씨가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경찰은 고속도로 근처 도랑에서 이상한 발견물에 대한 신호를 받았습니다. 말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쇠약한 소년이 단 한마디를 발음했습니다. 저는 빌머입니다. 그는 살아있었으며 비록 아무도 그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이 사건 이후 사건은 공식적으로 중대한 납치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수사 단계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이해했습니다. 주요 답변은 여전히 앞에 있습니다. 레인저들이 숲에서 세 장을 발견하고 빌머라고 자신을 소개한 소년이 도랑에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된 그날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꾸어 중대한 납치로 재분류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완전히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수사관들은 세장 안에 있던 담요에서 34세 단독 일용직 노동자 안데르스 M을 명확하게 가리키는 타인의 DNA 흔적을 발견합니다. 이 시점까지 그는 어떤 의심에도 등장하지 않았으며 빌머의 가족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DNA 흔적이 발견된 후 경찰은 빠르게 안데르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사는 기다리게 하지 않았고 수사관들의 놀라움에 희망적인 결과를 주었습니다. 며칠 내에 그들은 은행 명세서와 주유소 감시 카메라 기록에 접근했습니다. 2022년 5월 빌머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안데르스 M은 그 이상함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그는 튼튼한 금속 고정소회를 구입했고 약국에서는 개를 위한 진정제를 구입했으며 철물점에서는 특수 냄새 방지 봉투를 구입했습니다. 이 구매 자체로도 매우 불안해 보였고 수사는 처음으로 그들을 답변으로 이끌 수 있는 실제 단서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안데르스의 동기는 완전히 불명확했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불규칙적으로 일했으며 주변 사람들과 거의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에서 이런 규모의 범죄에 대한 성향을 나타내는 것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상한 영수증과 그의 구매를 기록한 주유소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아직 설명이나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안데르스 M을 공식 신문에 소환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조용하고 거의 초연했습니다. 수사관의 금속 고정소의 구입 목적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그는 평온하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집 근처 창고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판자를 단단히 고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말만 믿지 않고 물건을 감정해 보냈습니다. 경찰 전문가 그룹은 꽤 빠르게 예상치 못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금속 고정소의 표면에는
사람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수갑이나 도구로 장기간 사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찰의 분명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안데르스의 버전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말은 단순히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거의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혐의에 대해 안데르스는 단지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고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매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단지 그것들이 가정용 필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 내내 그의 침착함은 경험 많은 경찰관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안데르스에 대한 증거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 같았지만 수사에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건 그림을 제시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안데르스의 집 이웃인 연금 수령자 구스타프는 빌머가 실종된 날인 2022년 5월 14일에 그가 안데르스를 완전히 다른 도시에서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스타프는 스토르포르스에서 2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아들의 집에서 오래된 가구를 옮기는 것을 안데르스가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증언을 확인하기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불일치가 느껴졌습니다. 첫째, 이웃은 그가 안데르스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하루 중 정확한 시간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안데르스가 지정된 날에 다른 도시로 여행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나 영수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증언은 기소의 균열을 만들었고 안데르스의 변호사들에게 방어할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방어와 경찰의 확신은 수사에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에피소드가 등장했을 때 다시 흔들렸습니다. 빌머가 실종된 장소에서 5km 떨어진 주유소 중 하나에서 감시 카메라는 안데르스 M에게 속한 사륜 오토바이를 소년이 실종된 바로 그날 기록했습니다. 비디오 영상에서는 안데르스로 추정되는 사람이 장비에 연료를 채우고 역 상점에서 물을 구매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는 이웃의 증언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지만 아직 완전히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순간에 방어 측이 의지할 수 있었던 철저한 알리바이는 불안정해졌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수사는 다시 추가 세부 사항을 긴급히 확인해야 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수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빌머가 실종된 날 안데르스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의심자의 차고와 집에 대한 승인된 수색이 준비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바로 거기서 그의 관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한편 안데르스 자신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마도 바로 이 냉정함이 수사관들로 하여금 그를 더욱 의심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신문에서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외적 냉정함 뒤에 숨겨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매 시간마다 수사는 더 깊이 파고들었지만 주요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은 여전히 앞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안데르스 엠미츠의 움직임을 주에 깊게 연구하고 전화 통화 기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이 수사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빌머의 일기장에는 이전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숲에서의 이상한 목소리에 대해 반복적으로 썼고 집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바람을 언급했습니다. 이 정보는 수사팀이 사건의 완전히 다른 버전, 자발적인 출발에 대해 생각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정보는 경찰이 다시 빌머의 가족에게 접근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탐정들이 특히 그때까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어머니를 더 철저히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마지못해 실종 전 마지막 6개월 동안 빌머가 정기적으로 접촉했던 가족 심리학자의 정기적인 방문에 대해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방문 이유는 민감했습니다. 빌머의 학교에서는 나이 많은 10대들의 괴롭힘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비난과 지나친 관심을 두려워해 심리학자와의 상담에 대해 침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고백은 즉시 경찰이 그녀의 이전 증언의 진실성과 완전성에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수사는 즉시 빌머와 함께 일했던 심리학자를 소환했습니다. 그는 만남이 정기적이었고 소년이 실제로 학교에서 나이 많은 10대들의 행동과 관련된 불안을 경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빌머는 일부 나이 많은 학생들을 두려워했고 대화 중에 숲에 있는 특정 장소, 숨을 수 있는 오두막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심리학자는 소년이 반복적으로 집을 떠나 바로 이 오두막에 숨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리학자의 말은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폭력적인 납치 버전과 직접적으로 모순되고 빌머가 학교 괴롭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의 영향으로 실제로 자신의 의지로 떠났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의 정보는 즉시 경찰의 주의를 다른 사람, 빌머의 16세 사촌 형제인 빅토르에게 옮겼습니다. 이전 수사 과정에서 그의 이름이 간접적으로 언급되었지만 심각한 단서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리학자의 증언을 고려할 때 빅토르는 갑자기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빅토르가 친구들에게 숲에 있는 특별한 은신처를 알고 있다고 자주 자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부모님이나 심지어 경찰로부터도 그곳에 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10대 대화였지만 새로운 상황에서는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신문에서 빅토르는 빌머의 행방에 대해 모른다고 자신 있게 말했고 단지 지인들과 은신처에 대해 피상적으로 논의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증언과 주변 환경 확인은 추가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고 경찰은 곧 그들이 다시 거짓 방향과 마주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작전 요원들은 안데르스 M1의 착오에 대한 승인된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쓰레기와 작업 도구 사이에서 경찰은 작고 오래되고 약간 낡은 장난감, 봉제의 고민형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빌머가 포함되었다고 추정되는 숲 3장에서 발견된 바로 그 장난감의 쌍둥이였습니다. 게다가 가족 증언에 따르면 형제 빅토르나 빌머의 아는 사람들 중 아무도 이 장난감에 접근할 수 없었고 안데르스에게 가져다 줄 수 없었습니다. 이 발견은 경찰의 주의를 다시 주요 용의자에게 돌리는 강력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출발에 대한 모든 버전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고 수사관들은 처음으로 돌아가 모든 증거 체인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사의 다음 단계는 명백했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안데르스의 이동 물류를 숲에 있는 3장의 위치와 비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다시 주유소의 비디오 기록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물체를 숲 지역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로와 용의자의 사륜 오토바이 로그가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이 기술적 비교가 사건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요 수수께끼의 조기 해결을 가리켰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모든 새로운 사실, 모든 새로운 발견과 증인 진술은 사건의 전체 그림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어떤 버전을 더 신뢰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10대가 신중하게 계획한 자발적인 출발인지 아니면 그 동기가 불명확함과 미완성의 불투명한 베일 뒤에 여전히 숨겨져 있는 타인의 잔인한 개입인지. 수사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이야기와 진정한 동기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길을 가야 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주유소의 비디오 기록으로 안데르스 M소의 경로를 주에 깊게 확인하고 장난감 이야기를 해독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수사는 새로운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새장 발견 장소에서 10km 떨어진 오래전에 버려진 제재소를 조사하던 베테랑 산림관리인이 우연히 이상한 일지에 부딪혔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 연료 리터, 그리고 수사에 의심스럽게 친숙한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사건의 그림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경찰 전문가들은 빠르게 일지를 압수하고 주유소에서 얻은 영수증과 영상 자료와 기록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일지에 표시된 날짜와 연료 양이 안데르스가 이전에 기록된 주유소 방문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일지의 여백에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연필로 이해할 수 없는 메모를 썼고 그 중에서 B820라는 약어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경찰은 이 일지가 우연히 나타날 수 없으며 누군가가 분명히 수사 과정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경찰은 수수께끼 코드를 해독하기 위해 기록을 추가 전문가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전문가들은 신비로운 표시 B2820에 대한 두 가지 가능한 해석 변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는 이것이 안데르스 M. 노의 장비에 대한 개인적인 표시, 비디오 카메라에 포착된 그의 사륜 오토바이의 일련 번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일지는 안데르스가 의식적으로 숲으로의 여행을 기록했다는 직접적인 표시였습니다. 이는 그가 경찰에게 발각되지 않고 흔적을 조심스럽게 지우고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고 시도했다는 의심을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 범죄 언어학 전문가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버전에 따르면 B28290은 신문 스크랩의 번호나 일지, 작성자가 사용한 정보 소스를 가리키는 일종의 보관 기호일 수 있었습니다. 이 가설은 수사를 추적하거나 심지어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사람의 존재를 암시했습니다. 각 버전은 그럴듯하게 들렸고 수사관들은 두 가설을 병행하여 작업해야 했습니다. 수사팀은 두 번째 가설을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일시적으로 가정된 두 번째 납치범을 찾는 데 주의를 돌렸습니다. 의심은 즉시 일지가 발견된 오래된 제재소의 전 직원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경찰은 체계적으로 이 장소와 관련이 있었던 모든 직원을 신문했습니다. 이것은 지루한 작업이었으며 각 피신문자의 알리바이와 개인적 연결을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수사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전 직원들은 오래전에 이사했거나 아예 몇 년 동안 이 지역에 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확인은 누구의 관여를 가리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서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납치범에 대한 버전은 그 관련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에 관한 진전이 없어 실망한 경찰은 일지로 돌아왔습니다. 수사는 이번에는 여백에 남겨진 수수께끼 같은 표시에 사용된 잉크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이번에는 화학적 전문가 감정을 주문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시 가장 불쾌한 우려를 확인했습니다. 기록은 이전에 안데르스 M.초의 차고에서 발견된 것과 정확히 같은 마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두 번째 납치범에 대한 가설은 단지 주의를 분산시키는 조작, 아마도 우연의 일치였을 뿐입니다. 모든 흔적은 다시 안데르스에게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일지의 신비로운 기록이 사건에 그의 참여에 대한 또 다른 증거이며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시도가 점점 더 명백하고 실패로 보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수사는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잉크와 마커 일치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를 얻은 후 검찰은 다음 단계로 진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공식적으로 안데르스 에머의 체포영장을 요청했습니다. 이 직후 법의학 전문가들은 빌머의 상태 분석을 완료하여 그에게 일어난 세부 사항과 특성을 최종적으로 확립해야 했습니다. 복잡하고 거짓 방향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보였던 수사는 점차 하나의 분명한 기소 라인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구금의 세부 사항,
동기 및 기타 중요한 상황은 아직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사팀은 이미 모든 사실과 증거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결말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측면에서 이야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미해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마지막 날들, 전문가 감정과 관료적 절차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곧 수수께끼가 훨씬 적어지고 답변이 훨씬 더 명확하고 확실해질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아침, 검찰은 마침내 안데르스 M의 체포영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문 바로 앞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무죄라고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곧 수사의 모든 의심이 최종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공식 신문에서 빌머는 실종 기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처음으로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소녀는 짧고 건조하게 안데르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내가 절대 떠나지 않을 친구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순하고 감정이 없는 말들은 수사에 필요한 마지막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안데르스의 체포 후 수사관들은 이전에 분산된 사실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범죄의 최종 그림을 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이자 주요 세부 사항. 빌머가 있었던 세 장은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사는 안데르스가 사람들과의 만남을 신중하게 피하면서 매 2, 3주마다 세 장을 이동시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 장은 깊은 숲 지역의 다른 장소에 설치되었으며 이는 수색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장 근처에는 항상 작은 발전기와 선풍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소리를 마스킹하여 우연한 발견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왜 빌머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소리 신호를 보내려고 시도하지 않았는지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잔인했습니다. 안데르스는 심리적 압력과 통제를 사용하여 포로가 어떤 규칙 위반도 비극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믿게 만들면서 소년에게 학습된 침묵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1년 내내 실종을 둘러싼 절대적인 침묵을 설명했습니다. 제재소에서 발견된 주유 일지는 안데르스가 물류를 신중하게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물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연료의 매 리터, 매 정차는 일반 영수증과 은행 명세서에 여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번호와 날짜는 그가 세 장을 이동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한 사륜 오토바이의 주유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마커와 잉크에 대한 전문가 감정은 일지와 그 여백 기록의 안데르스 저작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른 증거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 장에서 나온 담요의 DNA 흔적, 진정제와 냄새 방지 봉투에 대한 영수증, 감시 카메라의 영상 기록, 이 모든 것이 그의 유죄를 의심할 여지 없이 하는 끊임없는 증거 체인을 형성했습니다. 상황의 절망을 깨닫고 안데르스는 갑자기 방어 전술을 바꿨습니다. 또 다른 신문에서 그는 갑자기 폭발하여 정신과적 평가를 공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정신 이상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신문 기록을 찢으려고 했지만 빠르게 진정되었습니다. 이 짧은 공격성의 폭발은 법원에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지정된 법의학 정신과 평가는 단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안데르스는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인식했고 법 앞에서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신과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의 시도는 어떤 결과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의 공격적인 행동은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확신을 강화했을 뿐입니다. 재판은 2023년 가을에 열렸습니다. 빌머의 부모, 수사관, 그리고 공공에 출석해 안데르스 M은 조기 석방 없이
18년 동안 엄격한 체제 교도소에서 구금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동기에 어떤 평가도 제공하지 않고 참석자들에게 도덕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서 침착하고 간결하게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오랫동안 메아리처럼 울렸던 말로 마쳤습니다. 사실들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판결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습니다. 판결 발표 후 경찰은 1년 동안 사건의 중심 물증이었던 3장을 해체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단순하고 차가웠습니다. 카메라가 녹슨 철창으로 천천히 접근하는데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에필로그 없음,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언급 없음, 오직 공허함, 녹, 그리고 무거운 끈적한 침묵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미지, 최근 몇 년간 가장 수수께끼 같고 잔인한 범죄 중 하나의 침묵의 증인이 된 3장에서 이야기가 끝났고 시청자들을 사실 건조한 문서 그리고 법원 판결의 차갑고 최종적인 마침표와 함께 남겨두었습니다.